네. 지금부터 한 50분 동안 어,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테고요. 시간이 남으면 청중에서도 좀 질문도 많고 하실 테니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제가 그 연락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각자 지정하신 분이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본인이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토론을 듣도록 그러니까는 각자 선생님께서 그동안 어느 선생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질문과 코멘트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걸 5분 동안 해주시고 토론을 들으시고 발표자께서는 거기에 합당하는 답변을 좀 해주시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맨 처음에 전주시 의회 의원이신 김남규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 의회에서 지금 6번째 시의원을 하면서 하여튼 한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은 한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가지고 5분 발언과 시정 질문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는 전주시 흑석골에 그 전통한지 생산보건시설을 지금 한 90%대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실내 디자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문화의 전당 바로 서쪽에는 한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R&D 및 그 연구 기관입니다. 인증 기관이고, 전주는 한지의 조선시대 때부터 지소가 많이 있었지만 현대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 중앙정부가 좀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복보나 사업 때부터 보면 다 지방정부가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일이 끊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이배용 총장님께서 이렇게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을 해준 것에 대해 경외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중앙정부가 정말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거버넌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문경에서, 안동에서, 또 전주에서, 앞으로 종로에서, 그래서 그 현장을 저는 이배용 총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발제자 중에 전주 출신인 최성일 한지장에게 질문이라기보다 애로사항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중앙정부로부터 말했냐면 20년 동안 전주가 당나무 생산을 위해서 10년을 노력했는데 생산을 잘했는데 수매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쌀도 수매하고 콩도 수매하고 당나무도 수매해서 그 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우수 당나무도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당나무 생산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좀 한지장의 장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지. 이것은 한지뿐만 아닙니다. 전통문화, 무형문화 이수자들을 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2대, 3대를 가는데 되게 당대에서 끝나고 나니까 이게 계승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더 법을 강화한다든지 우리 전통문화 계승 이런 것들. 그래서 최성일 씨한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지장이 있어야 전통 한지가 있는 것이죠. 최근 전주시는 한지지원센터에서 복분화 사업과 행안부가 훈포장으로 2억 이상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리에 있는 한지 장인들과 흑석굴에 있는 한지 장인들을 이렇게 위발뜨기를 해서 종이 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복원하는 과정이 진짜 한지가 100번의 손을 가고 그 공정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피하고 또 한지 장인들이 예전에 부모로부터 들은 사람이 노령화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노동력도 좀 이렇게 거시기 위해서 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늘 문경에서 오고 의령에서 오신 한지 장인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도 지금 자식들이 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성일 한지장한테 이런 본인의 아까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공유해서 이배용 추진단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등재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각 지자체의 문경, 원주, 안동, 전주, 의령, 종로 결국 사람을 키워는 당나무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종을 많이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임산 가공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문제 이게 한지 생산을 또 국가에서 좀 많이 해주는 문제. 그 박물관에서도 좀 많이 아까 우리 김승수 시장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이나 이런 것을 했지만 이것은 약간 이렇게 퍼포먼스적 성격이 많지 아직 대량 주문 생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장인을 키우고 유통을 하고 제조원 전통 한지를 조선시대 후기 수준이라도 고려지가장은 못 가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지자체가 하기에는 유지관리가 참 힘들다. 이런 현실의 얘기를 보고하는 걸로 마치고 최성일 발제자께서는 제 얘기에 대해서 그냥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성일 선생님은 나중에 더 많은 또 질문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토론자 선생님들의 질문을 다 함께 듣고 발표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은 키스트 전통 르네상스 지원단 박사이신 홍경태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전 키스트에서 왔습니다. 왜 키스트가 국가의 첨단 미래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인데 왜 갑자기 전통을 하느냐 의문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현대적인 과학 기술을 전통에서 가미해 가지고서 전통을 더 현대화해 가지고 우리 전통 공무원을 전통 문화를 미래 성장률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년부터 과기부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문체부터 그 기술 바탕으로 전통문화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화 기술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서 다부차 융합 연구 사업을 5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통문화 산업을 조사하다 보니까 왜 우리 전통문화가 이렇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우리 전통문화가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한데 선진국 산업화 시기 때 이 전통문화가 현대의 산업으로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전통문화가 발전한 그 산업화 시기 때 외세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통문화 산업이 사라져버리면 동시에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산업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문화가 약 단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데다가 더한 게 일제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다 보니까 한 100여 년, 200년 가까운 이 전통문화가 좀 상당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문화 산업체를 찾아보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 1980년대 이후에 대부분 생겼고요. 일부 공방들은 남아있었습니다만은
외국과 취업 수백 년 된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는 수백 년 된 전통 문화 기업이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걱정이 뭐가 되냐면 전통 문화재 유네스코를 하려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장인과의 그 어떤 기술 발전, 이런 근거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전통 문화 산업 현황을 보다 보면은 그러한 단절기가 있다 보니까 과연 유네스코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좀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서 정리해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3개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 말로는 뭐 고구려 때, 뭐 신라 때, 백제 때부터 온 기술들을 자기들이 쭉 이어가지고 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록과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굴하고 그러한 자료를 제시해가지고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가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거기에 대해서 하만희 교수님께서 아마 좀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게 과연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에 대한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수록 화지란 말을 씁니다. 수록 화지란 말을 쓰는데 한국도 수록 한지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도 기계 한지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일본은 기계 화지란 말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현재 종이업체들은 메이지 유신 때 40몇 개의 일본 전통 화지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서양 종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현재 일본의 종이업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화지는 현재 생활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종이업체 중에 단 한 개도, 아마 큰 업체 중에 단 한 개도 우리 전통 한지 기술과 관련된 업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한지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산업의 모터가 되고 성장력화가 될 때, 과연 그러한 게 좀 돼줘야만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더라도 계속 살아 숨쉬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유네스코 그 등재하는 데 대해서 참여하는데 그러한 좀 현대적인 어떤 그런 종이업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그런 종이 사용하는 업체들을 같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이 전통 한지 하시는 분만의 외로운 어떤 그런 그 노력보다는 이 종이, 우리나라 종이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좀 더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토론자 질문을 잘 들으시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토론 선생님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환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하만희 교수님과 김보경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전주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일찍 온 이유가 아까 이제 하만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전통 한지가 살아있는 문화로 강조돼야 한다라는 그 강조를 해주셨는데, 전주 전라북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전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전시를 꼭 보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전북 도립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달빛 연가 한지 워크와 현대 미술이라는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2월 27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의 내용이 우리 전통 한지가 현대 미술을 만나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지를 재료로 활용하는 유명 현대 미술 작가 30여 명이 참여한 전시입니다. 사실 이 전시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그 전시 기획자와 전북 도립미술관 측에서 저희 이제 공예문화진흥원에 방문을 해서 전시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시에 한지 원류에 대한 섹션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한다. 현대미술 작가들과 함께 우리 전통 한지 원료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117호 홍춘수 한지장님의 섹션과 또 이제 저희가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지 장인분들이 이제 촬영된 영상하고요. 또 그 전국 한지장 저희가 그 장인분들의 전국 한지장의 대표 지종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오셔서 그 전국 한지의 대표 종이들을 좀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판단을 할 때 협조를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기획자의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과 또 거기 참여하시는 현대미술 작가분들의 수준 뭐 그것들을 보고 좋은 전시가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또 어찌 보면 속 마음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 현장을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 와서 그 말씀을 좀 공감하고자 말씀 좀 드리려고 서두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저희 한지문화산업센터 북촌에 있는데요. 그 한지문화산업센터의 협조도 있었고요. 이 전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원주의 한지 테마파크도 전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30명의 현대 미술 작가들의 전시의 스케일과 공간과 그 전시의 완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홍춘수 한지장인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지원했던 그 영상과 한지들이 전시된 그 공간이 너무나 형편없는 전시 연출로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 연출이 됐던 것을 제가 확인하고 오전에 굉장히 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지금 이 포럼이 열리고 있는 전주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전북 도립미술관이라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고요. 그것하고 뭐 연관해서 뭐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동체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요. 한지의 가치를 아는 여기 지금 와 계시는 한지의 가치를 아는 그 우리들의 시각, 한지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반인들, 그 저희가 아닌 제3자 일반인들이 전통 한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것일까? 라는 의문과 또 스스로의 좀 자괴감이 들었던 그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하마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일본의 이제 등재 결정문 내용에 보면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전통 지식과 기술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우리 전통 한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정말 우리 전통 한지에 대한 기술과 그 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요. 하마니 교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그 공동체 조사와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지역별 제조업체의 공동체, 산업 관련 업체의 공동체, 그리고 한지 공예 업체의 공동체,
그리고 관련 전문 기관의 공동체들이 보였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 공동체 유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상황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그 공동체적 유대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노력을 좀 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대표님께는 한지문화산업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활약을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사실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한지 문화산업의 확산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저의 그 담당자의 입장으로 볼 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미션을 저희에게도 좀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실질적인 그 질문이 좀 있는데요. 문화재 관련 기관의 한지 설명회를 하셨고 또 보건 전문가를 위한 한지 워크숍도 진행을 하셨고요. 또 관련된 페어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오셨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그 활동 방법 방향들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됐는지 또 한지 워크숍 같은 경우에 보건 전문가를 위한 한지 워크숍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홍보나 모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지 조금 구체적인 그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협력 네트워크 박원모 실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불러주신 건 아마 유네스코의 시각에서 한지장을 어떻게 유네스코 등재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봐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토론자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함 교수님이 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좀 더 제 입장에서 조금 한지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도 이제 등재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제가 많이 느끼는 바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형산 등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예? 네, 네? 가까이 돼. 네. 무형산과 세계유산 유네스코의 이 두 가지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미 세계유산이 일찍이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등재 체제가 굉장히 고착화됨으로써 무형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협약은 전혀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 유네스코 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한 2번에 거쳐서 있는데 첫 번째 유네스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인류의 보편성이 강조되던 시기고 중간에 이제 어떤 보존과 개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류의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72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보존이라든가 어떤 개발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무형산 협약은 문화의 다양성, 인류의 다양성이 강조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유산 협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완전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어떤 보편성, 이런 부분도 가치성이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기 2003년에 만들어진 무형산 협약은 그것이 아니고 인류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완전한가 진정성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공동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형유산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세계유산 협약에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우수한지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무형유산 협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타부시되고 어떻게 되면은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하만희 교수님 발표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은 이런 어떤 공동체성이라든가 이 공동체가 이 무형유산을 얼마나 잘 자기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무형유산 협약 무형유산 목록 등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 세계유산 협약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좀 여기 보면 관여하실 분들도 이렇게 있어서 아시겠지만 현장까지 가서 실사를 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느냐 이걸 갖다 본다면은 무형유산 협약의 등재 신청서에 그 가이드북 그 설명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극단적으로 우리는 해당 무형유산을 심사하지 않았다. 단지 신청서를 심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종목들을 이제 우리 등재 심사를 하는데 절대로 이제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없이 신청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신청서만을 그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가 얼마나 잘 구비됐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사자들, 평가자들은 이 신청서가 어떻게 잘 제대로 갖추어져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함 교수님 말씀하신 5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이 전혀 다른 체계라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좀 실질적인 문제인데, 그 세계유산도 이제 1년에 한 45건 정도밖에 그 등재 신청서 심사를 안 하고 있는데, 무형유산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의 여러 가지 그 부담 때문에 1년에 50건 정도밖에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등재 건수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2년에 한 번 정도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최근에는 또 유네스코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나라들은 이제 3년에 하나 정도를 신청할 등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이 얘기들이 나오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재 신청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공동체들의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존 방안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제 등재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꾸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해당 유산을 갖다가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지 유네스코가 말하는 어떤 등재를 위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좀 거의 지정 발표 생각하고 이제 함 교수님한테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지장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냐 아까 좀 잠깐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전략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보경 선생님한테는 아까 그 여러 군데 가서 이제 그 외국 다니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출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고 워크숍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한지를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역할, 참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우선 답을 좀 해주시죠. 그 자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은 답을 해주시고 나한테 해당이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만희 선생님부터 답을 좀 여러 선생님한테서 아마 질문이 온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홍경태 박사님도 지금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환 본부장님, 그다음에 박원모 우리 실장님 질문하신 게 이제 거의 좀 비슷하게 해서 제가 그 중요한 게 한지를 만드는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공동체,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과거에는 다 생활문화였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뭐 인간문화재로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생활문화, 생활 속에 종이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전통 종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전통 기술과 지식 이런 걸로 남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마을 안에서 예를 들면 소양 같은데 제가 가보면은 과거에, 지금은 뭐 한 곳도 없지만 만들었던 곳에 그게 역할 분담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한 마을이 그 다 같이 종이를 만들면서 살고 먹고 살았던 그런 곳을 우리는 보통 종이 만드는 마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곳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종이를 만드시는 분들, 장인들께서 그 마을에 오랫동안 몇 대째 그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 나름대로 지금은 사실은 국가나 지자체나 학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면 이런 공동체가 아직도 살아 숨긴다. 예를 들면 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해서 제가 그 개를 한번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종이개가 있다. 그런 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국가에서 장인 지정하면서 개를 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유네스코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려면 그런 공동체성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게 겨우 몇 군데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는 현지에 가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만, 이렇게 기술만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홍경태 박사님 걱정하시는 이제 기록이 없다. 일본은 기록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기록을 찾아내는 방법이 저희들은 구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관습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전문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한지를 둘러싸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필요로 하는가, 그거는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침사서를 쓸 때 중요한 것들이 이게 우리 박원모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다 해놓고 심사서를 쓰게 되면은 빵꾸 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이렇게 등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종목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가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문화 관련해서 보니까 음식 만드는 사람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가,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가, 한지를 둘러싼 한지 문화의 공동체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건가,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작업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이제 좀 그 이런 한지, 전통 한지가 꼭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들이 다 각 곳에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자료를 모은다든가 자료를 새롭게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못한 말은 사실은 우리 좌장으로 계시는 우리 임돈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못한 거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최성일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김남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한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로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무소히 뭐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뭐랄까 이 보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정도는 됐으니까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좌시할 수 없는 점은 오늘 아까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1980년대까지 흑석고 인근에 300여 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전주에 4군데, 5군데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1985년 정도에 제가 한 20살 정도 됐었어요. 80년대 중반에. 한 30년, 40년 사이에 100%에서 1%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죠? 업체 수가. 그러면 앞으로 진짜 20년, 30년 후에 과연 전주시에는 몇 군데가 남을 것이며 전국에는 우리 한지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가 남을 것인지 정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김보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지 업체가 살아야지만이 모든 것이 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한지 업체가 그 많던 한지 업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 한지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 한지 만드는 장인들을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국가에서 뭔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호 대상이 이제 되어야지만이 더 이상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식들도 한지를 만들고 또 더 이상 문 닫는 이런 작업장들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김보경 선생님, 네. 제가 그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본부장님께서 너무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대규모의 부스를 마련하는 전시회를 나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한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모든 한지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한지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한지가 일단 복원용 한지로 제작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 경쟁력도 있을 뿐 아니라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복원용 한지에 지난 20년 가까이 거의 이렇게 중점을 맞춰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의 부스를 마련하는 그런 전시를 나갈 이유가 없어서 주로 저는 이제 미국의 AIC나 유럽의 IIC 같은 그런 복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연례 회의 안에 있는 산업전이기 때문에 참가비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3,000불에서 뭐 4,000불 뭐 그러니까 3,400만 원 정도의 부스니까 일반 그런 전시회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조그만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나가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뭐 샘플도 만들고 비행기 값도 쓰고 또 가서 또 숙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들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는 아닌데 이제 만약에 그런 전시가 아니고 또 그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지정해주는 그 같은
페이퍼월드 같은 거를 제가 혼자 단독으로 나간다 이러면 이제 억 단위 이상의 돈이 들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나갔던 전시회들은 그런 자그마한 굉장히 전문 전시회였다. 그래서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한번 나갈 때 소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이제 전시회나 그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회 한 거는 저희가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그 모든 기관을 저희 부스에 방문했던 분들의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 방문을 해서 한지를 설명회 하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다면 같은 부서의 직원들을 좀 모아주면 우리가 한지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샘플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거는 전화 콘택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그 비용이 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직접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컨택을 한 거였고요. 나머지 에밀이나 송민아 씨가 했던 그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그 한국문화진흥원이나 우리나라 대사관 같은 데서 사람을 모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해외에서. 그래서 송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는 보건 전문가들이 한지를 쓰고 싶은데 한지를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을 모아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유료로 교육을 해라 해서 유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기가 필요한데 워낙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이제 그런 한지를 잘 쓰는 그런 보건 전문가를 찾아서 워크숍을 한 경우였고요. 에밀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서 미술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페이퍼 메이킹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지도 예전에는 다 그 기계화되기 전에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페이퍼 메이킹, 양지 페이퍼 메이킹을 배우고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대충 아시아 페이퍼 메이킹은 화지 만드는 거를 배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지 만드는 클래스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에밀이란 분이 한국에 와서 외발 만드는 거를 배워서 가서 외발을 뜨기를 수업을 하니까 대학에서 먼저 초청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만든 것 같고요. 또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또 학생들을 모으거나 수업을 이렇게 만들거나 해서 다 유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에밀리 수업은 닭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다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닭을 수확도 하고 뭐 이런 약간 파티 같이 좀 재밌게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을 모으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모으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저희한테 가끔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희 한지를 사가지고 가는 그 해외에 있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에서 우리가 고객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니네가 와서 워크숍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간혹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저희 같은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좀 힘들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같은 곳에서 그런데 이제 그 영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보내서 워크숍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뭐 전시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이지만 훨씬 더 한지를 사용하게 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박 실장님께서 여쭤보신 그 한지를 수출할 때 있어서 이제 한지 장들의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제가 한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한지장 분들을 찾아가면 잘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출한다고 하시면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는 편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을 할 때는 검수라는 과정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지장 분들도 수출을 하는데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검수를 해서 우리 공장에서 나가는 거는 해외에 나가는 거는 한 장도 나쁜 종이가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그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검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종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지 않으면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그런 수출 유통회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지가 검수가 돼야 되면 그런 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그 한지를 버려야 되지만 한지 공장은 한지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빠진 한지들을 또 다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최선을 다해서 종이를 떠주시긴 하지만 앞으로 한지 공장에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출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 최고의 종이를 골라내는 그런 검수 과정에 대한 그 각 공장별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정면준 교수님. 네.
예, 저한테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는데 제가 좀 하나 아까 발표 때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좀 못했던 부분이 아까 김보경 사장님께서도 좀 해외 논문을 많이 내달라고 그러셨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2009년도 미국 화학회에 가서 처음 그걸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한지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김보경 사장님을 몰라갖고 소개를 못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파는 좋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이거를 공급할 수는 없었고 그냥 좋다라고 홍보만 끝났었고요. 그래서 좀 그때 좀 그런 거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좀 한지 쪽 논문이 외국에 많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한지에 대한 논문을 투고했을 때 한지라는 말을 그냥 쓰면 모를 것 같아갖고 코리안 페이퍼라고 쓰고서는 가로치고 한지라고 썼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억셉트 돼서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더 좋은 논문을 또 투고했을 때는 그때는 아예 이제 한지라는 이름으로만 단도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정말 뭐 이거 갖고 왜 한지를 왜 모를 거라고 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연구가 좋고 이러면은 그 한지 자체가 우리가 굳이 얘를 알까 모를까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면은 이게 충분히 될 수 있고 충분히 효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좀 일화가 됐는데 저는 좀 외국에서 좀 그 독일 쪽 교수랑요, 프랑스 쪽이랑 그다음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연구를 했었는데 좀 독일인 그 교수님하고 많이들 한지 쪽 관련해서 같이 실험을 많이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제가 발표할 때도 있지만 그분이 가서 그 유럽이나 외국에서 학회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그 한지 같이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독일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인쇄술을 만들었지만 이 동방에 있는 한국에서는 한지를 이용해서 직지신경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더 먼저 우리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했던 이런 우수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이쪽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면요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학자들이 더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띄면서 그분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아군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토론자 분들께서 주신 그 질문에 다 답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청중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에게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한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그 교황 친서하고 고종황제 친서 복본을 이제 주도했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 국립기록원에 그 문서를 이제 복본한 이제 박동진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프랑스 국립기록원에 있는 이게 책자인데 이게 이 중에 이제 그 기록 문서 중에 1289년 문서가 이제 몽골 왕이 프랑스 왕한테 보낸 이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프랑스 내에서 이제 기록 중에는 한 30개 중에 9번째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인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 분석한 걸로는 화지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고 이게 이제 한지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 시대 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형문화유산이지만 아까 그 세계 유산하고 이게 병행돼서 가시화된 뭔가가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로 봤을 때 그 역사성을 이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하만희 교수님께서 이게 뭐 수십 군데가 남아있지 않고 단 한 군데라도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전통 한지라고 할 때 역사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벌써 이제 이 고려 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 한지가 세계의 이렇게 주역이었다 그때
그때 당시에 주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역사적 연계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작업이 진행이 돼 왔는지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이제 유네스코 본부 쪽에 한지 공책을 전달을 해서 한지 공책을 상임위원회 그 상임이사국 회의 때 다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놀랍게 평가를 하면서 이거는 유네스코 본부의 매장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말리라든지 이런데 그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그 기록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계에서 투자를 할 테니까 한지로 복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을 이제 유네스코에서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되려면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역사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연구가 됐는지 이거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유네스코하고 이 간접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서 연계고리를 찾을 때 이제 훨씬 더 빨리 등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로 진척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박 실장님도 뭐 제가 혹시 못하면은 뭐 나중에 추가하는데 우리 박동진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아마 그 유네스코 안에 그 협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협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 쪽에 그거를 제출하셨던 건지 아니면 기록유산인지 아니면 세계유산인지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여러 개 적어도 3개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무형유산 쪽에는 아마 그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마 세계유산이거나 아니면 기록유산이거나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분쟁 지역에 그런 거를 복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보니까 기록유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접근하셨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가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역사성에 대해서 무형유산에 있어서는 역사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등재,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는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물론 중요해요. 역사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처럼 뭐 5대까지 누구 해서 뭐 연원 따져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도 구전이라는 걸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는 역사 그럼 보통 사료를 근거로 해갖고 증명을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그 세계의 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사료가 없이 구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구전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 한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역사가들이 충분히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문화 쪽으로 한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유네스코 관련해서 조금 더 아마 박원무 실장님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맺어야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학술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정명준 선생님이 아주 어렵게 증명하신 한국의 그 한지가 굉장히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요. 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 측면을 그동안 연구해 왔는데 사실 목적이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등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려면은 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전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계 유산은 OUB, 그러니까 세계 보편적인 그 아웃스탠딩 뛰어난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면 무형유산은 그게 아니고 Living Tradition in a Community,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유산, 이게 키워드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워드인데 여태까지 이제 공동체 한지에 관한 것만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지만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오늘 처음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많이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공동체가 뭐냐? 이게 그렇게 쉽게 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한지의 공동체가 뭐냐 하는 거는 지금 오늘 화두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무형유산 제도를 굉장히 일찍부터 1960년, 그러니까 유네스코보다 한 40년 먼저 시작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형유산이 아니고 무형문화재로 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볼 때 종목 위주로 봐요. 판소리다 하면은 그 커뮤니티보다는 그 종목 위주. 그러니까 한지 하면은 한지 자체를 보지 한지가 가지고 있는 한지를 둘러싼 커뮤니티.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연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커뮤니티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그 유네스코에서 협약을 2003년에 통과시켰지만은 그 전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유네스코 협약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트레디션이란 말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지금 대표 목록이라는 리프레젠터티브 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많은 그 전문가 회의를 거쳤는데 하나 합의 안 된 게 있어요. 바로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의 인류학자, 사회학자 이런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의견 합의에 도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내던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규정하는 데는 사실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지의 커뮤니티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러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지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커뮤니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했을 때 우리가 등재를 정말 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좋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훌륭한 학술 회의를 기획하신 이배용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